there should be more determination by individual countries. So I very much hope that the IFD does as well, and that Alice Weidel has become chancellor. I think. Let's go! Fight for a great future for Germany. And this is why I'm so angry about Elon Musk intervening for the far right. And this is really disgusting, and it is not good for the democratic development in all the European Union. 자, 얼마 전 총선을 치른 독일에서요. 3년 만에 중도 우파 연합 승리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두고 BBC에서는요. 뭐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에는 트럼프와 또 머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상원 평론가. 네. 요즘 유럽에서 우경화 물결이 일고 있다. 혹은 뭐 극우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로 일단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일단 그 말씀에 앞서서 우경화와 극우화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 더 그런데요. 한국이나 미국보다 일본은 정치 지형이 많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우경화될 수도 있고 좌경화될 수도 있게 되는데 최근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극우화라는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떤 일론 머스크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슨 관여하는 것 아니냐. 여기서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극우화의 그렇죠. 문제가 예.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이제 최근 이번 독일 선거에서 이제 그 결과가 극우 정당이 이제 2위로 올랐었다는 것, 그 점이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인 것이고 그 1위로 지금 그 우파 정당이 CDU가 그 1위를 차지한 것, 이것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지금 저런 독일의 총선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김재천 교수님.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눈여겨볼 국가가 독일이에요. 유럽 가운데서도. 이번 총선 이후에 독일 정치 지형이 어떻게 좀 변했습니까? 뭐 일단 그 독일을 대표하는 두 보수 정당이죠. 뭐 중도 예. 보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기독 민주당 그리고 이제 기독 사회당 연합을 이뤄 가지고 뭐 너끈하게 제1당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 예. 영어로 이제 AFD라 그러는데 독어로는 이제 AfD라고 합니다. 무려 20.8% 그 정도 득표를 올렸을 거예요. 극우 성향의 정당. 그렇죠. 이제 이 극우 성향의 이 AfD가 이런 정당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에서 2위의 득표를 올렸다라는 것은 정말로 네.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 총리를 지내고 있는 올라프 숄츠의 정당, 네. 이 사회민주당은 3위로 밀려났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말로 이제 기민당이라고 그러죠. 기민당, 기사당 두 연합이 지금 뭐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독일 정치가 뭐 상당히 보수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예. 이민 정책도 굉장히 강경해질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탈원전의 기조거든요. 현재는요. 하지만 원전을 사용하자. 뭐 이제 이런 정책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네.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지도 CG를 한번 다시 보면요. 이게 사실 임상호 평론가가 저희한테 사전에 좀 알려주신 지도인데 예. 보면은 저 노란색 부분이 보수고 빨간색 부분이 극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 상당 부분 우경화가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는 더 진한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예. 그 흔히 우리가 이제 극우라고 부르는 그리고 포퓰리스트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탈리아라든가 예.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 슬로바키,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옅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전통적인 그런 우파가 집권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3인당 그러니까는 중도 좌파가 집권을 하다가 이번 총선에서 이제 바뀌어서 예. 아직 이제 총리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바뀐 예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지도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경화로 많이 간다. 근데 우경화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이제 우양우 좌양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극우화가 좀 더 나라별로, 그러니까 지도에는 표시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색깔이 이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를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 AfD 같은 경우에는 20%를 차지했는데 그래도 집권은 못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집권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독일 하면은 나치의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치의 패망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비율을 올라섰거든요. 예.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패망 이후에. 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극우 정당 AfD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독일에서의 중도 우파의 득세. 그러면 이 배경에는 네. 이유가 뭡니까? 그 지금 이번에 20% 이상 득표했다고 하는 그 AfD 독일을 위한 대안, 이 정당이 득표율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데에는 어디서 그 유권자들이 나 넘어갔느냐? 예. 그 보통 우리 생각하면 우파에서 우파로 더 갔나? 그게 아니고 사실 저기 표에서 보이는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데 있죠. 네. 120석으로 지금 저 사회민주당도 그 독일의 나치 패망 이후로 최대 규모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요? 최소 포기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 지지층들이 주로 이제 노동자층에서 네. 많이 극우로 넘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극에서 극으로 옮겨간 거네요. 아니 극우는 그러니까 네. 중도 좌파에서 극우로 중도 좌파에서 극우로 많이 네. 넘어갔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지역을 말씀을 드리자면 듀스부르크 같은 경우가 우리 미국의 보통 러스트벨트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철강으로 어떤 그런 발전을 많이 했던 부분이 지금 쇠퇴하는 독일에서 정확하게 듀스부르크가 그런 지역인데 예. 미국에서 그 민주당이 표를 잃은 똑같은 그런 양상으로 결국 이 노동자 표가 전부 이번에 저 구구파 예. 쪽으로 많이 갔다는 것이죠.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 뭐 난민 정책 이런 것들이 중도 좌파의 민심을 움직여서 이게 극우로 옮겨갔다 이런 그렇죠. 설명이신 건데 그러면 자, 이 독일의 극우 정당 AfD의 갑작스러운 뭐 지지율 강세를 두고요. 이게 미국에 일론 머스크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 최고 경영자이자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그 독일의 총선이 있기 전에 극우 정당이 선거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선거 유세를 하는 그 회의장에서 화상 연결로 그 지지자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화상 연결로. 그래서 지지자들이 몇천 명 이렇게 있는 와중에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이렇게 우리 화이팅하자. 독일은 과거의 죄책감을 넘어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열광을 시켰고요. 심지어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은 뭐냐면 X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죠. 거기에서 지금 옆에 보이시는 분이 알리스 바이델이라는 그 대표인데 대표랑 이게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의 그 X 팔로워가 2억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리고 또 선거 바로 전날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냥 대놓고 AfD라고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김재천 교수님, 저 정도면 내정 간섭 아닙니까? 뭐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하죠. 하지만 뭐 머스크가 저런 식으로 개입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네. 이 AfD가 저렇게 지금 약진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불만 그리고 이 이민자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과연 머스크의 어떤 영향력이 발휘가 되었는지를 갖다 분석을 했었는데 그냥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 증거가 이 시계열 분석을 했는데 AfD의 지지율을 이제 좀 측정을 했는데 선거 전과 그러니까 그 머스크가 개입하기 전과 개입한 후와 비교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경제적인 불만 그리고 이민자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 논란은 부추겼지만 뭐 실질적인 영향은 없었다 네네. 이런 설명이신 건데 저희가 또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퀴즈 드리겠습니다. 머스크가 지지한 독일 극우당 대표는 땡땡땡땡땡 후손이다. 땡땡땡땡땡 후손이다.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정답 백제고구려. 백제고구려의 후손. 우리나라 후손 아무 아닌가요? 네. 뭘까요? 정답은
나치 부역자 후손이다. 나치 부역자. 네. 예,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저 바이델 대표가 그 전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언론에 의해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자기는 몰랐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어떤 과거의 역할을 했는지 그걸 모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과거에 한스 베르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그 히틀러가 직접 임명한 판사거든요. 그 소녀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숨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저 바이델 대표 같은 경우에 좀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인데 성소수자를 싫어하는 성소수자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래요? 예, 독일의 어떤 그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하여간 좀 특이한 어떤 그런 모순이 있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교롭게 독일 가장 극우에 서 있는 극우당 대표가 하필 히틀러가 임명한 그 판사의 손녀, 그러니까는 나치 부역자의 손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네. 저런 논란이 또 있으면 자 이용주 평론가. 네. 그러니까 AfD라고 아까 대놓고 머스크가 글을 올렸잖아요. 근데 사실 무렵쯤에 머스크가 나치식 경례를 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의도를 한 겁니까? 이게 그 사실은 미국 대통령 취임 그 축하 행사죠. 예. 거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저 나치식 경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저때 난리가 났어요. 저게 어떤 자리인데 저렇게 나치식 경례를 하느냐. 근데 저 당시에 일론 머스크의 변명은 뭐였냐면 이거는 그냥 로마식 경례다.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저렇게 경례를 했고 그동안 많은 그 미국의 정치인들, 뭐 민주당 정치인, 공화당 정치인 할 것 없이 네. 지금 보신 거 힐러리, 오바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저 경례를 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네. 이거는 언론이 잘못됐다.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나를 지금 또 공격한다. 식상한 공격이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지금 뭐 나오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 저 나치식 경례가 과연 우연이었을까? 식상한 공격이었을까? 사람들이 좀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진짜 속내는 본인만 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트럼프 측근도 최근에 비슷한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공화당의 보수 정치 행동 회의라고 CPAC라고 지금 그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보시는 인물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트럼프 1기 때 그 트럼프의 그 두뇌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나와서 공식 석상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했던 똑같은 나치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3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2선밖에 못 하잖아요. 3선하라는 거는 사실상 뭐 독재하라는 겁니까? 뭐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나치 경례를 하고 뭐 독재를 지금 뭐 네. 추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독일의 저 극우 보수를 좀 공개적으로 지지한 게 머스크뿐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머스크가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현 트럼프 정부, 트럼프 권력, 예. 그 인물들이 좀 전에도 이제 배넌 그 보셨습니다만은 그 측근들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도. 예, 그다음에 벤스 부통령까지도 지금 화면에 나오죠. 그 이번 독일 선거 이후에 독일과 미국의 굉장히 좋은 날이다. 향후 더 많은 승리를 거두기 바란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한국에 있다 보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좌우, 뭐 진보, 보수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극단 세력과 온건 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좌파에서도 급진적 좌파와 중도 좌파는 절대로 협력을 하지 않고요. 온건 우파와 급진 우파는 절대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경화다 이렇게 트럼프가 분명 그리고 벤스나 그 측근들이 지금 지지한다는 독일의 그 우파는 온건 우파가 아니에요. AfD라고 그 우리가 상징되는 그 우를 좀 지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점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우파 세력을 네. 지지한다는 게 우려스럽다는 건데 자 이렇게 또 머스크와 트럼프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극우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면서 정치 개입 논란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 사실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좀 나눴지만은 사실은 그 트럼프 취임식 때 유럽의 뭐 극우파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나이젤 페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
에리크 제무르 프랑스 재정복당 대표, 아리스 바이델 독일 대한당 대표 이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리나테 대통령까지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에 대한 이 비판 게시물을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사실상 연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하나씩 그 사람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뭘 하냐면 영국 개혁당에다가 자기가 1억 달러를 기부할 수 있다라는 소문까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영국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영국 개혁당을 자기가 밀겠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공화당 보수 정치 행동 회의 여기에서 지금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그 상징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 전기톱. 저 전기톱을 가지고 나와서 밀레이랑 같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저걸 들어 보이면서 자기들이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관료주의를 혁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에서 관료주의를 지금 엄청나게 혁파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지금 도지 수장으로서 그렇게 또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이게 내정 간섭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동맹들을 새로운 동맹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듭니다. 자, 김재청 교수님. 네네. 이걸 두고 일종의 트럼프와 머스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걸 두고 대서양 보수 동맹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이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극우 정치라는 것이 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주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저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임식에 자신과 정치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갖다 대거 초대한 것은 일단 네. 국내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념이 아직까지는 주류는 하지만 이게 지금 새로운 현상이라는 거. 그러면서 조금 더 정당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념을 갖다가 조금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정치 지도자들이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비슷해요. 정책을 갖다가 다 살펴볼 것 같으면 극단적인 반이민이고 보호 무역이고 뭐 다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 정책 이런 거 다 철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인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 현지 분위기가 사실 어떨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용주 평론가.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머스크의 돈 없는 정치 개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유럽에서 테슬라가 좀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테슬라 주식은요.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많이 또 좋아하시는 주식입니다. 혹시 갖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좀 피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유럽에서의 테슬라 판매량도 같은 기간 전년 대비 45%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독일에서 2021년 이후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는 2022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낸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테슬라를 미리 사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금 화면처럼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 스티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는 이거 일론 머스크가 미쳤다는 걸 알기 전에 샀어요. 라는 스티커를 붙이면서 자신이 극우 세력이 아니라는 걸 적극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표현하는 저런 스티커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렇게 정치 개입을 하는 게 유럽 시민들한테는 좀 반감을 부추기고 있는 현상 같기도 한데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유럽 정치 지형에 좀 개입하면서 흔드는 진짜 속셈이 뭔가요? 외적으로는요. 이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자기는 뭐 자유를 사랑하고 표현의 자유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수호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사실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랑 2조 2,500억 원짜리 계약을 맺었거든요. 예.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또 인도, 최근에 인도 모디 총리를 트럼프보다 먼저 이 머스크가 만났는데 그 인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인도에 그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가 진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인도에 있는 그 통신사 업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반발을 하면서 스타링크 절대 못 들어온다라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모디 총리를 만나서 사실은 지금 스타링크를 인도에 반입할 수 있게 뭐 어떤 활로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또
그것도 좀 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거라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조금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좀 앞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분석들이 나온다는 건데 자 그런데 뭐 유럽 유권자들에게는 아까 뭐 테슬라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종의 비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네. 또 다른 퀴즈 드릴 텐데요. 네. 트럼프의 영향으로 유럽 정치권에선 땡땡땡땡 운동이 등장했다. 땡땡땡땡. 지금 힌트를 모자 드리자면 저 정답, 저 정답. 네. 아나바다. 아나봐요. 저 땡땡땡땡이 한국말로 땡땡땡 네 글자는 아니고 알파벳으로 땡땡 네 글자입니다. 지금 모자 쓴 거 보면은 네. 저게 마가 모자니까 마가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마가 운동인데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아메리카가 아니죠. 유럽입니다. 유럽. 네. 그렇다면 메가입니다. Make Europe Great Again. 그렇죠. 무슨 얘기죠? Make Europe Great Again.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이것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것을 그대로 유럽의 극우 정치인들이 받아가지고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Make Europe Great Again 이래가지고 메가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모임을 지금 저 모임 사진에서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올해 2월 7일, 8일 양일에 걸쳐서 스페인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전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유럽의 여러 나라의 정치 극우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그다음에 그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 스페인 복스라고 하는 극우 정당에서 주최를 한 것인데 저렇게 이제 유럽의 극우 정당 세력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자신들도 이제 자신들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자극을 받은 것이죠. 네. 굉장히 고무된 그런 그 정치 그 재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트럼프와 머스크의 영향력이 뭐 메가 운동까지 만들어낼 정도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미 우경화 조짐을 좀 보이고 있던 유럽의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더 빨라질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실은 두 가지가 우연히 겹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독일 선거 같은 경우에 저 중도 우파가 집권을 앞으로 이제 할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평상 유럽에선 그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좌파가 집권했다 우파가 집권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우연히 지금 극우가 득세하게 되는 그 시점과 맞물리면서 다시 이렇게 굉장히 유럽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에 너무 짓눌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좌파를 지지했던 노동자들이 대거 극우파로 가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민 문제가 사실 이민 문제는 그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굉장히 그 분노를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극우파를 찍고 있는 그런 성향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당분간은 갑자기 바뀌어지는 일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도 당분간 최소한 10년 이상은 이런 물결이 이제 계속 이루어질 것 같다, 연결될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면 김재천 교수님, 그러니까 유럽 사회의 어떻게 보면 우경화 배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기존 정치의 실패가 숨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와 머스크가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는 건데, 그럼 문제는 이 유럽 사회가 극우화되는 이 현상들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그것 전에 이게 조금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왜 이런 정치가 지금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판을 치고 있는지 그 좀 원인을 갖다 분석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 지금 이런 극우 정당이 전부 다 아주 극단적인 이 보호무역 정책을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열린 경제 질서에서 우리가 이만큼 번영을 갖다 구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짧게 했습니다. 짧게 하시라고요. 시간이 또 없는 관계로 몰랐던 이야기도 오늘 이렇게 또 유럽의 극우화 현상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